재훈 대표님이 다른 회사들은 부모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잘못된 경영으로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경영 지식을 쉽게 전달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가슴이 이야기를 듣고 두근두근거리네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팬덤 퍼널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팬덤 퍼널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팬덤 퍼널의 김유경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 오늘 첫 팬덤 퍼널 팟캐스트인데 맞아요. 어떻게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가 창업을 한 지 이제 한 6개월이 넘었는데 너무나 멋진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진짜 보석같이 빛나는 걸 보면서 진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얼마나 멋진 비즈니스를 꿈꾸고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 첫 팬덤 퍼널의 직원이신 서진님과 함께 가장 먼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팟캐스트가 됐고요. 와. 네, 너무 설레요. 기대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첫 게스트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진짜 천재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만드는 비즈니스 업그레이더 이재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즈니스 업그레이더 이재훈입니다. 제가 1호라니 너무나도 영광이네요. 반갑습니다. 재현 대표님 요새 근황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독립을 하자마자 연락을 주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지금 직장 다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밤에 자려고 누워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이재현 대표님은 워낙 회사 다닐 때도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잖아요. 저희가 처음 만난 것도 외부 컨퍼런스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외부에 좋은 강의 쫓아다니는데 그때마다 재훈 대표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북에 친구로 맺어져서 서로 응원하고 그 다음에 서로 열심히 같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그러한 친구였는데 근데 나오시고 나서 그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신다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때 재훈 대표님이 회사에 있었을 때도 엄청 훌륭한 핵심 인재로 숫자로 100이라는 만큼 살았다면 지금 느낌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된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느낌적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1000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10x. 하루가 스펙스. 24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는 네. 주 52시간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일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려고 해도 내가 넘어가면 다른 사람의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회사가 감당을 못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이거를 이 아이디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타임리스, 보더리스, 네, 보더리스.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고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 다닐 때는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주말 가면 나 주말인데 일 안 해야지. 근데 지금은 이거를 진짜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잊어버리면 안 돼. 일어나서 노션에 메모하면서 다음날 가면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느껴져요. 진짜 열심히 사시는군요. 그러니까 재훈 대표님 원래 10x, 100x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직장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게 계속 막혔던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 독립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더 하고 싶은데 사실 조직에서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막혀 있는 경우도 많고 권한을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느리고 그리고 각 조직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쪽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선 공격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공격받기도 했죠. 회사에서 공격받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프로젝트가 잘 되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삐끗했으면 저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조직에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너무 재밌는 주제여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우리가 조직에 들어가면 맥시마이제이션을 안 하는 걸까요? 근데 첫 번째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경제 논리로 풀어보면 자기가 맥시마이즈 하면 할수록 자기의 시간당 가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을 덜 해야 자기한테는 효과적이거든요. 시간당 효율이 높은 거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그 사람들이 조직에서 치고 올라가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래서 안 하게 되고, 특히나 하려고 하는 동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동기가 생기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보통은 동기가 있어요. 우리 회사 입사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쵸. 난 다 잡아먹겠어. 우리 회사를 2배로 키울 거야. 뭐 이러는데, 야, 너 그거 하지 마. 너 너무 오버했어. 너 거기까지만 해. 하면서 동기가 점점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동적으로 되고, 아 그래 저 말이 맞나 보다. 똑같은 얘기를 10번 듣고 100번 들으면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꼭 대표님들이 직원의 동기를 깎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직원들이 10배, 100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기부여만 해주면 그만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쌀 올라오면 딱 좌우로 쳐대는 것처럼 이만큼만 해라고 한계를 주어지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리 명확하게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초과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레나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측면에서는 저거 자리에 저거만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효율적인 구조이고, 거기서 더 벗어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자리에 놔두는 게 인사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직 입장에서도 사실 그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조직 자체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평균의 함정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균의 네. 함정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가장 노멀한 선을 지정해주고 그걸 가지고 평균 아레나를 잡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 다른 사람 힘들어라고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아까 사람의 그 경제적인 그 논리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 평균적으로 갔는데 평균이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점점 내가 열심히 일해도 큰 변화가 없네 하면서 회사 전체의 평균이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임의적으로 그려졌거든요. 만약 서진님 같이 이렇게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 그런 데 가서 평균적으로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아마 견디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재우님이 나오셔서 진짜 10X, 100X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팬덤 퍼널에 우리 재우님이 부트캠프 3기인데 네. 나오자마자 정말 그 다음 주에 본인의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랑 프레임워크를 다 정리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랑 면담한 게 그날 오후 3시였어요. 네. 근데 저녁 7시에 우리 1기분과 2기분에 발표하는 그때 다 준비해 오셔서 3기분인데 발표하신 거잖아요. 네, 우와. 그렇습니다. 정말 남 놀라웠어요. 다르셨네요. 네. 네.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시는 분이 그동안에 얼마나 조직에서 켜켜이 눌려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제가 속했던 조직에 저희 상사님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예. 그래도 나오니까 네. 확실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포텐셜을 발휘하시게 된 거네요. 왜냐하면 상한이 없거든요. 그쵸. 나오고 나면 내가 하는 만큼 올라가고 사실은 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팬덤 퍼널 에피파니 스토리는 제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니까 그거를 언어로 풀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단지 그거를 배열하고 설득 구조를 잡고 발표할 수 있게끔 장표로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던 거지, 사실은 스토리가 다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스토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우리 팬덤 퍼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너무 훌륭하신 고객과 훌륭하신 또 우리 팬덤 퍼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듣고 있으면 청취자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똑똑하신 분이라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재훈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재훈 대표님은요, 정말 엄친아의 표본이셨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하셨고 고등학교 무려 수석 졸업, 그리고 서울대학교 기계항공 그리고 경영학부를 복수 전공하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기도 많고 외모도 뛰어나신 덕분에 길 가다가 패션 잡지에 찍히기도 하시고 실제로 양복 모델까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궁금하네요. 이 스토리 정말 실화입니까? 네, 실화입니다. 와. 지금 저의 모습을 봐서는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그래도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공부는
저희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사실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됐죠. 근데 공부라는 게 한 번 올라가게 되면 그 궤도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과외하던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했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1등이 1시간에 문제를 100개를 푼다고 하면 10등은 1시간에 문제를 70개 풀고 20등은 1시간에 문제를 30개 풀 거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면 절대 위의 등수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공부 양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거든요. 근데 단지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만 올리면 계단처럼 성장하니까 여러분들 꼭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도 계단이 있었어요. 어느 날 딱 등수가 예를 들어서 뭐 30등 대에서 10등 대, 10등 대에서 1등 대 올라가고 나서는 그 밑으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로 왔죠. 이것도 아버지의 또 모티베이션이 또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당시에는 집이 좀 괜찮아가지고 서울대 입학하면 아파트하고 차를 사주겠다. 정말 큰 그 모티베이션이 당시에 되겠네요. 네. 전 진짜 눈도 안 감고 공부했습니다. 숨도 안 쉬고 공부했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몇 학번이실까요? 아 그거는 비밀입니다. 네, 2000학번? 네, 그 정도 네. 되시겠네요. 네. 저는 궁금한 부분이 아까 이렇게 단계를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한계를 깨게 되신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도 아마 저는 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전을 연습처럼 해야 된다고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와. 저는 그거를 실제로 했어요. 예를 들면 저 수능 볼 때 교복 입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나는 교복 입고 공부하니까 교복 입고 시험을 볼 것이다. 그래서 교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능 보기 한 달 전 정도부터는 그 시험 시간대 예를 들면 수리 영역이면 수리 영역 시간에 수리 영역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간대도 똑같이 맞춰서 생체 리듬도 바꿔놨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부는 120분짜리를 120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쪼개서 그 시간을 더 쪼개가지고 뭐 3분의 1이면 40분 시간을 정하고 시험을 본다든지 그렇게 시험에 익숙해지는 훈련도 많이 했어요. 정말 모든 걸 최적화하셨네요. 네. 역시 남다르십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엄청 업그레이드 하시겠네요. 네. 에브리 순간에 모든 걸 최적화하시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부도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 휴지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 눈물을 좀 휴지를 닦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대 입학을 했는데 음. 아파트와 차를 안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드디어 학번이 나오는군요. 네. 제가 98학번이에요. 2000년도보다 2년 많네요. 근데 97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 사업이 외국과 교류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건가? 그래서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었고 98학번으로 입학하고 나서 이제 기숙사 1년 살고 99학번 넘어갈 때는 월세를 받아서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이어지면서 부도가 났어요. 근데 부도가 나고 나서는 빚쟁이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부모님을 캘까봐 심지어 부모님의 연락처도 몰랐어요. 아이고. 그때도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 제 전화번호가 남으니까 부모님께서 공중전화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두어 달에 한 번씩 전화하셔가지고 문제 없니? 너는 잘 살고 있니? 우리는 괜찮다. 그때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역시 저는 숫자 계산을 좋아하나 봐요. 돈을 엄청 아끼면서 살았는데 밤에 배고플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OS가 초코파이보다 더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무게, 칼로리를 계산하면 OS는 좀 사치품이고 초코파이 하나 먹고 가끔 OS 너무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게 살았죠. OS가 사치품이었군요. 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사연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지금 팬덤 퍼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이재훈 대표님께서 강변 이선생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과외를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졸업을 하시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 컨설턴트 생활을 시작하게 되시면서 초대형 프로젝트도 맡으시고 이후엔 스타트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거치셨고 기획팀장, 마케팅 임원, 신사업 개발, 투자, 전략기술연구소 본부장 등 정말 많은 거를 해오셨는데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도 계속 집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컨설턴트를 하게 된 계기는 컨설턴트가 승진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엄청 많이 배워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빨리 배우고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엄청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 규모가 뭐 8천억 이상 되고 투입 인원이 1,500명 이상 있는 프로젝트에 제가 스카웃돼서 참여하게 되었죠. 그때는 뭐 주 52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월화수목금토 12시까지 일을 하면서 엄청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좋았던 저의 보스도 엄청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보스를 따라가리라. 나는 저 나이대가 되면 저것보다 더 잘하리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계속 했었고요.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주일 단위로 사람을 쳐내는 프로젝트였어요. 일주일 만에 역량을 검증받지 못하면 다음 주에 데스크 빼. 이게 프로젝트 기간 내내 있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스트레스가 거의 어마어마했겠네요. 3년 이상 했었는데 그때 폭풍 성장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거는 그 프로젝트가 3년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큰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 하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있으셨던 분이 저를 찝어서 2차 프로젝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재구매가 일어났죠. 재구매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리텐션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그때 같이 했었던 컨설턴트 분들 중에 한 분이 스타트업에 또 가게 되셨어요. 그쪽에 임원이셨는데 저를 그쪽으로 또 스카웃을 하신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에도 경험을 해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스타트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조업으로 가게 되는데 제조업에서도 역시 똑같이 그 이후에는 계속 스카웃 해서 아는 분들이 계속 끌어주셔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드는 이재훈이군요. 네, 와, 네, 재구매가 일어나는 이재훈. 리텐션 재훈리. 네. 리텐션 리. 네, 네. 리텐션 리. 리. 좋네요. 어. 리텐션 리. 네. 그럼 경영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경영은 이제 알아가고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경영하는 거는 내 거는 처음이지만 그 다양한 사이즈의 회사들 일을 많이 해왔고 특히나 경영 기획팀장을 하게 되면 회사 전반을 보게 되거든요. 작은 회사일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거밖에 못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있었던 그 경험 중에 그때 당시에는 4천억대, 지금은 이제 5천억대로 올라갔는데 그 그룹사 전체 기획팀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 있을 때 오너분께서는 기획팀장을 하려고 하면 현장을 돌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서 심지어 제조업 공장에서도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직원분들과도 많이 부대끼면서 현장 경험도 해보고 설비가 고장났을 때 같이 가서 닦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의 경험을 했고 다양한 업종을 컨설턴트 하면서 경험을 하고 직장인으로서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컨설팅을 주시는 분들이 저랑 얘기해 보시면 얘는 산업을 좀 아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스펙트럼이 진짜 다양하네요. 그죠? 기획도 하시고 실제 현장에서도 하시고 컨설팅 회사에도 계시고 큰 회사에도 계시고. 와, 그러면 그동안에 좀 한번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꿈을 꿔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팬덤펀을 오자마자 독립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피파니 스토리가 바로 나오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저는 제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게 된 게 창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창업은 대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집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서 제가 20대 때 벌어서 모았던 돈을 가지고 부모님께 전부 다 드리고 저는 사실 결혼할 때 100원도 안 받고 양가해서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요. 그래서 창업을 못하고 왜냐하면 자산이 없을 때 창업을 하기도 너무 힘들지만 부양가족이 내 가족 아내하고 아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집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창업하는 게 너무 어려웠죠.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쭉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을 쌓았고 독립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큰 계기는 그러니까 재산적인 자산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십몇 년 하면서 제가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김윤경 대표님 같은 분들도 만나고 박사진님 같은 사람들도 만난 것처럼 제 주변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의 뭐 업무적인 능력도 좋아하지만 저의 태도나 저의 행동들을 꾸준히 본 분들이 저랑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요즘에 엄청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 이때구나. 나에게는 자산도 생겼지만 사회적인 자본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지금이다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력도 가지셨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신뢰 자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생성형 AI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트리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엄청 두려운 거죠. 근데 작년이군요. 23년도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 바로 써봤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노코드 툴도 알게 되면서 챗GPT하고 노코드 툴을 통해서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게 생산성이 진짜로 10배 이상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 되면 내가 타겟팅하는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어서 확실히 독립하게 된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 네. 1인 비즈니스나 스몰 비즈니스 이런 게 유행하는 이유가 AI와 노코드 툴 그리고 사스 툴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질문은 두 분께 모두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슈퍼 개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기획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진 거죠. 예전엔 어떤 조직에 들어가야지만 나머지 펑션들의 지원을 받고 그것도 조직의 힘의 균형에 맞춰서 모두가 평균으로 하향 수렴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었다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거를 생성형 AI를 통해서 기획을 하고 실제 컨텐츠를 발행하고 실제로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상상하는 건 모든 거는 빠르게 굉장히 쉽게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팬덤 퍼널도 그런 관점에서 챗GPT를 활용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저의 사업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의 문제의식은 대기업은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와 아주 비싼 프로그램으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견기업도 그래도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루하루 1년 1년 살기가 힘든 작은 회사들은 거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업무 효율화가 떨어지게 되고 자동화가 안 돼서 다 수작업으로 하고 혹은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계획들이 좀 얼기설기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챗GPT하고 노코드 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수천만 원, 몇 억을 들이지 않아도 그 사이즈의 회사들이 쓸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나 이런 아주 좋은 CRM 툴들이 있지만 그 툴은 너무 비싸서 작은 회사들은 쓰기가 힘들거든요. 매출이 10억, 20억 하는 회사들은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툴들을 이용하면 세일즈포스의 특정 기능을 그런 툴들로 구현을 해서 쓰는 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능을 쓰면 그 사이즈에서 스케일업 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분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는 그분들을 도와서 고객사 100개를 매출 100억으로 만들어서 퍼즐 유니콘 1조를 달성해야겠다라는 저희 미션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와우, 멋진데요? 고객사 100개 회사를 100억대로 만들어서 퍼즐로 구성된 전체 비즈니스가 1조가 되는.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어떤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줘서 그 회사가 매출이 10x, 최소 1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을 멘토링하거나 코칭을 해줄 때 보면 의외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재무나 매출, 비용에 대한 꼼꼼한 시뮬레이션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창업자들은 재무를 잘해서 기획을 잘해서 아니면은 그런 엑셀 뭐 그런 시뮬레이션을 잘해서 창업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점점 커나가게 되는데
이게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그 계획과 계획 사이에 필요한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들이 언제 빠져나갈지 아니면 언제 채워질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현금을 보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매출 얼마 하실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분이 내년도에는 10억 원 해야죠.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지금부터 한 발씩 까볼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에 얼마, 그 다음에 비용 얼마, 한 달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몇 개.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를 팔아야 10억이 될까요? 그러고 나서 일했을 때 수익은 얼마가 나올까요? 직원이 몇 명 필요할까요? 직원 한 명 채용했을 때 뭐 퇴직금 충당금이나 기타 비용들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아시더라도 숫자로 만들어 놓고 그 숫자를 변경해가면서 시뮬레이션 하면 자기의 생각들을 많이 바꾸시거든요. 그런 굉장히 꼼꼼한 시뮬레이션이 중요하고 그게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영자의 머릿속에는 그게 꼭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모든 문제의 본질은 그거를 딱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분해 해체했을 때 그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경영자 머릿속엔 막연하게 10억이라고 있는데 이 10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분해해서 각각에 대해서 숫자를 넣어보면 그게 어떻게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게 했다라는 거네요. 네, 제가 윤경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이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회사의 비전과 미션, 그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전체를 리딩하는 사람? 네, 정답입니다. 근데 또 다른 답이 있어요. 저는 대표이사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사결정할 때 이 의사결정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잘못이 돈에 연결돼 있거나 매출이 떨어지거나 수익이 떨어지게 한다면 그럼 그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재무나 회계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회계 용어를 몰라도 되고 재무에 대한 용어를 몰라도 되지만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대표이사는 재무적인 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분들께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동안에 비저너리하고 미션 비전을 가지고 딸을 따라라 했던 대표님들이 그 따를 때 그 직관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해해서 하나하나 숫자로 가시화시켜 주니까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표님들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태도가 바뀌던가요? 일단은 깜짝 놀라세요. 큰일 날 뻔했네. 머리를 극적극적 땀 삐질삐질 처음부터 다시 짜야겠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 다시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거나 이렇게 대표님께 더 많은 서비스를 해드리죠. 특히나 이 재무가 재무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CSO하고 CMO가 그리고 CFO 이렇게 각각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는 그분들을 고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고용을 한다고 하면 CSO 한 명 고용하거나 CMO 한 명 고용하거나 CFO를 고용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의 역할이 쪼개져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라는 기능 전체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두 개 영역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얼핏 잘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저는 원래 CSO, 전략에 가까운 일을 해왔죠. 왜냐하면 컨설팅을 했고 그다음에 기획을 해왔으니까 기획팀장도 하고 신사업 투자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에는 재무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CFO랑 얘기할 때 대표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CFO가 항상 답이 아니에요. 물론 CSO도 답이 아니지만 CFO는 회사가 망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굉장히 큰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안정성을 희생하면서 성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성장을 포기하면서 안정성을 추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CSO랑 CFO가 가끔씩 싸우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를 잘 보면서 대표이사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큰 기업이 되면 100억 넘어가시면 다 고용해서 쓰시고 100억이 안 되는 분들은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딱 머릿속에 그 의사결정자가 알아야 되는 전체적인 토탈 컴포넌트에 대해서 굉장히 실처럼 얽혀 있는 거를 CFO는 재무 관점에서만
CSO는 전략 관점에서 한다 그러면 재훈 대표님 같이 여러 경험을 하신 분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거를 대표님께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해주시면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실제로도 많은 대표님들이 빠르게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이거를 빠르게 실현시키기 위해서에만 이제 혈안이 되어 있으신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재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 자금 조달을 어떤 타이밍에 최적의 타이밍에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팁이나 아니면 또는 재훈님에게 이제 컨설팅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걸 알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하고 돈이 나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쪼개보면 내가 팔았을 때 매출 채권이 생기고 그 매출 채권이 생긴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매입 채무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매출이 돈이 늦게 들어오고 매입이 돈이 빨리 나가거든요. 그 타임이 필요한 동안에 자금 어떻게 그 흐름을 관리할 건지를 달별로 쪼개서 관리해 보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수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시점이 보일 거예요. 그 마이너스가 나오는 시점 전에 돈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다 그려놓고 거기에서 돈을 채울 때 그리고 혹은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돈을 또 두 개로 쪼개서 봐야 돼요. 단기로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장기 차입금으로 넣을 거냐. 단기 차입금은 빌리면 내년에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퍼즐을 맞춰가면서 시트를 완성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매출을 더 늘리겠다 광고비를 더 늘리겠다 그러면 숫자가 바뀌면 당연히 그 타이밍이 바뀌게 돼요. 들어오는 돈의 규모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은행이랑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보나 신보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보신다든지 그래서 들어오는 시점에 수개월 전부터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과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제 운용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분하고 법인하고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대신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랑 법인의 신분으로 빌릴 수 있는 게 다르고 법인은 돈이 들어가고 나면 개인에게 유용할 수가 없어요. 묶이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창업하실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법인으로 하시는데 법인으로 한 다음에 돈을 이제 빼가게 되면 네, 바로 찰컹찰컹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인에 들어간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법인이라고 할 때 인은 사람을 뜻하거든요. 법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내가 다시 가져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법인에 돈이 들어갔을 때도 내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또 재미있는 최근에 뭐 클라이언트 사례라던가 재훈 대표님의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뭐 알려줄 만한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저를 또 찾아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이제 제조업 쪽이었어요. 사실 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닌데 대부분 굉장히 스케일업이 큰 스타트업 쪽을 타겟팅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비즈니스를 타겟팅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가 도와줬을 때도 역시 자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받아가는 그런 보상도 더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조업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컨설턴트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조업은 사람들이 좀 근무하기 싫어하는 환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고 그리고 제조업이 성장이 제조업이 1년에 막 30%씩 50%씩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막 기계가 돌아가는 것도 보고 품질과 생산이 싸우는 현장에서 중재도 해보고 현장직 분들과 사무직이 싸울 때도 중재도 해보고 별걸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 제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 거죠. 컨설팅을 한다는데 재무도 할 줄 안다는데 기획자인데 현장을 안다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약간 독보적인 어. 차별성을 가지면서 그분께 바행이 된 거죠. 제조업 쪽이 운전자분이 가장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사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수익률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긴 해요. 왜냐하면 공급 계약도 좀 장기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공급을 뭐 매번 이렇게 B2C 비즈니스가 아니고 제조업은 B2B가 더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이에요. 대신 매년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부담감은 있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는 오히려 훨씬 더 불안하죠. 오늘의 매출이 내일의 매출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알리가 테무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테무가 시총이 더 커졌다고. 와, 정말 그래요? 짧은 시간에 네.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네, 와. 그래서 제조업 전국에 계신 제조업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네. 재윤 대표님이 다른 회사들은 부모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잘못된 경영으로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경영 지식을 쉽게 전달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가슴이 이야기를 듣고 두근두근거리네요. 너무 감동을 네. 받았어요. 제가 드려도 저도 감동적이네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이렇게 대학 교육도 특정 아주 작은 계층의 분들만 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경영학 이론들을 대부분 다 모르시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는 다 배웠으니까 한번 돌이켜 보면 부모님이 사업을 확장하셨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확장하는 타이밍 혹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타이밍이 바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정성 지표나 성장성 지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도 있는데 저 때쯤 돈이 들어오겠지? 왜냐하면 사업을 수십 년 하셨으니까 감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외부 환경은 언제든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둬야 되고 그런 준비를 지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의사결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이사가 헷갈리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알고 나서 결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결정하는 거는 정말 후회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를 만들어 드리고 그런 지표를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보통 레버리지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IMF 때 어음으로 많이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어음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음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거였고, 네, 슬랭이지만 그때는 이제 달러이자 내면서 시장에서 현금을 끌어다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달러이자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달러이자를 빌리면 매일 이자를 내요. 현금으로. 수금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내야 되는. 거의 사채 같은 거네요. 네, 그런 것들 쓰다 보니까 음.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게 되고 외형은 크지만 이자 보상 배율이라 그러죠.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문제가 생기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타이밍을 잘 정하다 보면 빨간색이 뜨는 지점이 나오는데 그때 현금을 마련을 해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셔서 결국은 흑자도산 나셨죠. 저는 딱 지금 또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계기판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굴러갈 수 있는 건 저는 연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연료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지금 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판을 만들어주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료라는 건 계속 어느 정도의 버퍼링을 가지고 계속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시차로 인해서 딱 끊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차가 서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프리인덱스로 보게 해준다던가 지금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예측해준다라는 게 이런 게 대표이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걸 한번 잡아드리고 잡아드린 다음에 대표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그리고 산업군마다 그런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이게 되게 안정적이지만 누구가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면 이거보다 더 높여야 되는 충분히,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아파트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의 입장에서도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을 파는 회사들한테는 아파트가 재고 자산이에요. 그런 것처럼 각 산업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금 보유고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다 다르고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그걸 잡아드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분이 계속 하실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못 하시면 주기별로 만나서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업그레이더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닥터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네요. 어. 저는 듣다 보니까 프리랜서 CFO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프리랜서 CSO, CFO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 제가 고객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CFO라는 타이틀에 한정 짓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CFO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은 또 CFO의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하고 CSO가 하는 일을 엮어서 할 수 있는 게 저의 유니크 포인트니까 저는 그 부분을 뭐 불러 쓰는 CFO 이런 거보다는 그냥 비즈니스 업그레이더. 그분의 사업을 지켜드리는 비즈니스의 수호자. 네, 이런 네. 용어를 쓰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내려서 회사를 무리 없이 잘 운영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적이나 전략적인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 자체를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마인드맵으로 의사결정을 구조화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들 그리고 그것을 측정해야 될 지표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걸 한눈에 보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덧 머릿속에 그런 구조가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의사결정 하실 수 있게끔 저한테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다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고 의사결정에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1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 이론이라고 아시죠? 사실 게임 이론에서 한 판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고 하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 사기치면 내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게 동작하지 않는 이유는 게임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한 번만 하고 도망갈 게 아니니까 계속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렸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음번 문제가 또 드러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솔루션이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고하고 구조적인 사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경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데이터와 지표를 잘 확인할 줄 안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데이터와 지표는 의사결정의 보조 수단이고요. 사실은 데이터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데이터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 데이터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자는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품질을 굉장히 많이 높이면 잘 팔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팔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품질을 높인다는 뜻은 이제 나머지 폐기 비용도 올라갈 수 있고 그만큼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팔아야 되는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품질 수준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올리는 게 불량이 안 나는 게 회사에 반드시 좋다라는 거는 단선적인 사고죠. 한 번에 끝나는 사고이고 그것을 여러 번 돌려보는 시스템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매몰되지 않게 경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해주고 계신지 마인드맵을 그려주신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한 뭐 재무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해드리는 일을 설명을 하자면 제가 만들었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레임워크는 그냥 재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를 계속 비즈니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저는 Profit이라는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Finding Profit in Every Strategy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에서 수익을 찾아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수익을 내지 못하면 사실은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트업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저희 고객들은 수익을 빨리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roblem identification을 하고요. 문제를 식별하고 그래서 회사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게 처음에 하는 일이에요. 가서 회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떤 BM이 있으며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하고요. 그 진단된 걸 가지고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식별이 됐는데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항상 현상은 질병과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머리가 아픈데 사실은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듯이 루트 코즈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옵티미제이션,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최적화돼서 풀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경영은 결국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배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파이낸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재무적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그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 프로핏 프레임워크를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터레이션 돌아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설정할 때 이게 해결이 되면 그 파이낸셜리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해 놓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었다. 그럼 뭔가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됐을 수도 있고 덜 바뀌었다. 그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돌면서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일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노릇도 하지만 대표이사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구조, 시스템을 그 회사에 안착시켜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정말 저의 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대표이사가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마인드맵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확실히 프로핏이 나는 게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파이낸셜리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결국은 회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드리는데 그것을 재무적으로 숫자로 눈에 보이게끔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가 재무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가 다 계획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누가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요. 대부분 안 그렇지만 가끔 재무나 회계 담당자가 사고를 치는 때가 있어요. 악의적으로 사고를 칠 때도 있고 아니면 실수를 할 때도 있는데 만약에 대표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숫자적인 감이 없으면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용어나 이론은 몰라도 되지만 흐름은 아셔야 돼요. 전체적인 덩어리의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사업에서 이 정도 포션이 바뀌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속 돌려보시면 금방 감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돼도 저는 서바이벌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재무와 회계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다른 분들이 재무와 회계 이런 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가르쳐드리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저는 회계가 전공은 아니잖아요. 회계만 전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렵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너무 쉽거든. 그거를 모르는 사람 눈에서 보면 아예 용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변호사들도 회계사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차대조표라는 방패가 대변과 차변의 방패가 지켜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변이 뭐고 차변이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차 평균의 원리니 뭐니 이런 게 용어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흐름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미 대표님들 머릿속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사를 세울 때 자본에 돈이 들어가죠. 그게 나의 돈, 자본. 그리고 그 자본으로 우리는 생산수단을 사요. 그러면 설비가 생기겠죠. 그게 자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 돈이 부족하면 남의 돈을 빌려올 수 있어요. 그럼 부채가 생기겠죠. 그 남의 돈이 부채. 나의 돈과 남의 돈을 합쳐가지고 물건을 사니까 그게 자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그 산 자본으로 설비를 돌려서 물건을 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비가 깎여 나가게 되죠. 그 설비가 닳게 돼요. 자동차도 계속 닳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이란 이름으로 그 설비를 깎아 나가는 거예요. 회계장부 속에서. 근데 대신 그 설비를 쓴 만큼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죠. 거기서 팔아서 번 돈이
다시 또 자본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순환적인 사고로 보게 되면 자본으로 들어와서 부채를 빌려가지고 자산을 사고 자산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팔면 수익이 생겨서 자본이 커져가지고 우리 회사가 커지고 그걸로 또다시 자산을 사고 이런 순환고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어렵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가 붕괴를 한다고 해서 막 계정 과목을 쓰게 되면 어렵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머릿속에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 소리야? 네 맞습니다. 오늘 모든 걸 깨우치셨습니다. 이러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와, 나는 이거 재무제표, 대차대제표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머릿속에서 어떤 게 구성이 돼서 뭐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지가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잘 보여줘서 너무 좋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프로핏이라는 그 프레임워크 있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PR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것만 가져가셔도 이 전체 생태계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굉장히 잘 정리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프로핏을 쪼개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P 문제를 식별을 해야 돼요. 모든 정답을 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왜 잘했겠습니까? 문제를 엄청 열심히 읽었거든요.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거 잘못해서 틀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답을 절대 맞출 수 없어요. 사실 문제 해결의 절반 이상은 문제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그 현상을 일으키는 문제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그 다음 단계인 R, 뿌리에 있는 문제를 찾는다. 루트 코즈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뿌리에 있는 문제를 찾았으니까 이제 해결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럼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낼 것인가. 그게 이제 O, 최적화 시켜가지고 실행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사실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쓸 수 있는 사람의 자원이 얼마가 있는지, 혹은 외부에서 끌어다가 이걸 해결할 것인지, 내부의 사람으로 해결할 것인지, 돈을 쓰고 해결할 것인지, 우리 직원들끼리 으쌰으쌰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단 문제를 해결할 때는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FT, Financial Transformation. 결국은 그게 회사의 이익으로 변경되게끔 잘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와, 굉장히 명확하네요. 네, 이재훈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네,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오늘 완전히 가장 기본적인 숫자 공부 엄청 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사실은 숫자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세요, 모두들.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노력이 숫자로 잘 변환되는 효율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들 고생하시는데 어떤 분은 너무나도 잘 되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고생하시는데 아는 사람이 보면 저거를 저렇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서도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면 뭐 사스2를 이용해서 저거를 바꾸면 효율이 2배가 될 텐데 아니면 저거를 손으로 할 게 아니라 자동화를 연결시키면 고객들이 훨씬 더 좋아할 텐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광고비를 저기가 아니라 딴 곳에 써야 될 텐데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노력이 결과가 될 수 있게 그 연결고리를 고속도로처럼 뻥 뚫어드리는 와우. 그런 일을 해야겠다 네. 생각하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하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재훈 대표님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분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또 우리 여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재훈 대표님의 포부? 올해 특별히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신지 한번 공유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올해가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원년의 해니까 정말 제대로 된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진짜 실적으로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저의 증거가 돼서 그분들 주변에서 추천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오가닉 유입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체를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 실적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할 겁니다. 올해 24년에 저의 네. 고객이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팬덤 퍼널의 1호 게스트처럼 저의
첫해 그렇죠. 고객님들과 무조건 100억 이상 하시도록 평생 와. 이어나가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네. 저는 재훈 대표님 워낙 또 제가 평상시에도 친하고 항상 하시는 거를 주기게 봤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대표님의 그 엄청난 내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영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을 저는 정말 처음 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하실 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이게 하나하나가 따로 놀았었는데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거를 재훈 대표님이 보는 것만큼 대표님들이 볼 수 있다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정말 자신감 있게 리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 10X, 100X 만들어주셔서 전체적으로 퍼즐로 유니콘 회사를 꼭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진님도 감사하고요. 네, 아유,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